국어나 수학 선생님이 인정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 막판에 점수를 올리기 수월한 영역이 영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좀 문제 난이도가 뭐 쉬워질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좀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 왜냐면 9월 모의평가를 봐도 영어는 또 쉽게 출제됐다고 하는데 실제 수능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EBS 연계율과 관련돼서도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적도 이게 9월에서 또 높지 않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선생님이 뭐 학생들하고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어렵다고 느끼고 성적도 높게 나오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모평의 현실인데 네. 선생님이 어떻게 좀 분석하시죠? 일단 6월달하고 9월달 두 개를 놓고 봤을 땐 네. 확실히 9월달 더 어려웠다고 네, 보여집니다. 맞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EBS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네, 왜냐하면 9월 달에는 이제 EBS가 모두 3권, 수능하고 똑같은 이제 시험 범위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3권이라고 하는 건 수특 영어, 수특 영어 독해, 그래서 수능 완성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70%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접 연계가 10문제, 그다음 직접 문제가 8문제가 나오는데 역시 학생들 별로 간접 문제는 연계를 별로 신경을 쓰진 않죠. 그렇죠. 네, 직접 연계가 관건인데 네. 이 수능 완성에서만 직접 연계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능 완성이 7월 초에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7월 초라고 하면 9월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 수특이나 영어 독해나 영어는 이제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수능 완성은 아마 학교에서도 방학 기간 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마 대비해 줄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직접 연계 5문제가 나왔다는 건 네. 그렇게 5문제도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수능 완성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9월 시험이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중위권 학생들 특히나 그랬겠네요. 네, 두 번째로는 네.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고 누구나 이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앞에 나왔던 주제랑 제목 유형 있죠. 네. 이 주제랑 제목 유형이 굉장히 어려운 추상적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달에도 그렇고 네. 9월 때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유형을 틀렸거나 아니면 이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 뒤에서 시간을 많이 부족하는 현상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평가원 입장에서도 사실 올해 영어 시험 문제 출제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네. 한 7.8% 정도인데 6월 모의고사 기준이 한 8%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절대평가 되면은 영어가 너무 쉬워져서 무력화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이 계속 예측이 되니까 9월 모의고사에 이제 자연스럽게 난이도 조절을 시도하는 관점에서 영어가 조금 어려워져서 실제로 1등급 받은 학생들 비율이 한 5.39%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모의평을 보고 나서 아 영어가 이제 정말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보기엔 또 너무 속단인 네,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공부를 소홀히만 하지 않는다면 뭐 절대평가로 된 만큼 조금만 노력하면 1등급 받을 수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부터 방식이 바뀐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 최근에 그 영어의 어떤 출제 경향성이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여기 제 멘트에 조금만 공부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진 않고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그리고 6월달, 9월달에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수능에는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이제 20년 넘게 치러져 오면서 유형 변화가 딱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유형별 접근법, 그러니까 빈칸은 어떻게 접근하고 순서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유형별 접근법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네. 단기간에 한두 문제 더 맞춰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여전히 EBS 연계가 70%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그냥 비연계 실력으로 연계를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굳이 EBS를 보지 않는 친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 범위를 굳이 가지고 안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렇게 좀 걱정이 되는데 역시 간접 연계가 직접 연계 합쳐서 18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독해에서만. 그런데 이제 간접 연계를 먼저 봤을 때 처음에 출제할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건 EBS에 있는 교재와 소재와 주제가 동일한 것을 출제하겠다. 라고 처음에 추진을 시작했지만 사실 그게 지켜지기 않고 있죠. 그냥 네. 완벽하게 그냥 비연계랑 똑같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직접 연계가 문제입니다. 지금 표를 잠깐 보실게요. 표를 보시면 지금 2월달, 9월달에 변형 출제된 EBS 원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네.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유형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제가 정리해 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빈칸 어휘 연결사가 이제 모두 총 3문제가 나왔고요. 요약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 순서 문제까지만 아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EBS를 정리할 때 저 핵심적으로 더 한번 보아야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직접 연계인데요. 네. 자, 이제 직접 연계 8문제는 아시다시피 EBS 교재 지문과 수능 지문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8문제는 빈칸 2문제가 속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순서하고 문장 삽입 각각 한 문제, 흐름 무관 그리고 어법, 어휘 그리고 지칭 추론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이 지칭 추론 한 문제 빼고는 나머지 7문제는 이 고득점을 얻기 위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들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EBS 교재와 수능 지문이 똑같기 때문에 EBS 연계 대비를 통해서 이 7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만약에 높여두시면 그 수능날 확실히 어떤 자신감 부분이나 아니면 문제를 빨리 보고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시간 안배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 제목 유형입니다. 네. 이 대입학 유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그동안 쉽게 학생들이 해결했던 부분인데 네. 이 앞부분에 추상적 지문들이 나오면서 특히 국어에서는 비문학이 약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의 복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주제 제목에서 만약에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면 뒤에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어 약한 친구들이 진짜 영어에서도 맞아요. 함축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추론하지 못하는 거. 네. 문제 유형을 미리 좀 학생들이 파악하면 아무래도 점수 공략하는데 좀 이로울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선생님 보셨을 때 뭐 매년 나오는 유형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이 문제는 좀 꼭 나올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꼭 집어서 네.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뭐 안 나오다고 누가 책임지라고 한다거나 막 이러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선생님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까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몇 년을 치러지면서 유형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그 바로 이제 문법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법. 문법 유형은 예전에는 문법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가 이제 네. 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한 문제가 되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도 떨어졌고 문법 자체에 대한 난이도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수능 문법은 최근에 어떤 정답률을 볼 때도 누구나 이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문법에 출제되는 그 문법도 매년 새로운 어떤 문법들을 돌아가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꼭 나오는 것들이 그 틀 안에서 반복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어법을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어법은 동사하고 준동사를 구별할 수 있는가? 적어야죠. 를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관계사. 관계사라고 하는 건 이제 네. 관계 대명사, 네. 그다음 관계 부사가 있는데 네. 관계 대명사의 용법, 그다음 관계 부사의 용법. 그리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관계사와 접속사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수의 일치는 뭐 20년 넘게 가장 네, 최고의 베스트 네. 문법이고 그다음 분사, 마지막 품사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법들은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새로운 문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재출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지금- 킬러.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 정철 선생님이 그 문법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절대평가 되고 나서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으면 다른 애들 다 같이 못하면 네. 내가 틀려도 괜찮았는데 괜찮았죠. 지금 절대평가라서 아는 문제 기본이 되는 문제를 하나만 실수를 해도 맞아요. 제대로 등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기본에 충실한 문제를 보다 더 기본에 가깝게 준비하는 게 이 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 독해 곧잘하는 영어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문법을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그 그래요? 맥락에서 보면 지금 윤 선생님 지적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소홀히 버리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등급의 경계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올해 최악이 89점 아니에요. 맞습니다. 79점. 맞습니다. 그냥 올해 69점. 올해 그러면 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예측해 보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문법은 없습니다. 아, 문법은 문법은 없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네, 시제 네. 문제라고 봤을 때 네. 제가 한번 갑자기 돌발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2018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네네. 2019 수능부터 그러니까 최근 2009 수능부터 최근 10년 동안 네. 시제 문제가 몇 문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시제. 네.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안 아예? 나왔습니다. 네. 그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시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수능 문법에서는 실제로 아까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시제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미국 사람도 굉장히 혼동해서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딱딱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시제라고 하는 부분을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잘못 있는 냈다가 이게 복수 정답이니 맞아요, 뭐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돼버리니까. 나오더라도 정말 너무나 자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든가 네. 아니면 출제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